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을 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뭐 탈북민이라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 이 코로나19의 북한식 표현입니다.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 보도를 보면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 이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감염자를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신원은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이 나오자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면서 확인되면 확진 여부와 접촉자 등은 금방 파악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제 해당 탈북민은 김포에 거주하던 20대 김아무개 씨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자택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민 유튜버가 이 18일 새벽에 마지막 연락을 했다. 경찰에 월북 가능성을 알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김 씨가 해당 월북자인지 아직 정부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변 지인들은 이 사람이 개성 출신이고 또 개성 지역에서 오랜 시간 이제 그 군 생활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이제 개성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또 식으로 좀 추정을 하고 SNS에서 있던데. 이 사람을 아는 지인들은 다시 북쪽으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 사람이 유력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내려올 때도 개성에서 강으로 왔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 이전에 강화나 이런 데서 좀 탐색을 한 걸로 봤을 때는 또다시 강을 이제 수영을 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탈북 루트가 이제 그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육로를 통한 월북도 아주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걸로 보고 일단은 방금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강화, 교동도 등 한강 하구를 통해서 이 수영으로 월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과거에도 이 수영 미순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군 당국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해상 경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등의 조치를 내놨었는데 네. 이번에도 군은 지금 북한이 보도하기 이전까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문제 같아요. 북도 지금 일주일 이후에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7월 19일인가 20일 그때 도착했는데 지금 보도를 하는 거 보면 북도 그걸 못 찾아냈고 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고.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이런 뉴스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걸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또 다른 또 정치적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게 아니냐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벌써 어떤 추정이 나오고 있냐면 결국은 개성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탈북민을 그 이제 구실 삼아 가지고 이제 봉쇄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현재로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북한 쪽은 확인을 못하니. 근데 북한에서 뭐 국경을 다 봉쇄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코로나19를 다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좀 퍼졌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더 좀 보도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뭐 근데 그렇지만 뭐 확인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무조건. 아무튼 이제 그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분비물과 혈액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사를 한 결과 의심이 된다 지금 이거잖아요. 네, 의심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좀 신원이 특정이 돼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 예를 들어서 확진 환자로 올라가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가 일단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감염이 됐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염이 된 건지도 현재로서는 말 길이 전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한 사람이 이게 발견이 됐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다. 아주 이제 그 지금 뭐 기민하고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북측에서 이제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를 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진짜로 이 한 사람 때문이냐도 네. 현재로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말은 그렇지만 그걸 곧대로 네. 우리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이제 다시 어떤 그 뭐 제 월북 어떤 낌새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수사 당국에 대해서는 뭐 그냥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간단히 수사당도 얘기하면. 마찬가지고요. 동선 자체가 이제 놓쳤던 거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강가에서 수영해서 올라간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이건 뭐 좀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 유튜버 등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탈북민인데 그 전혀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었다라는 거, 신변 확보에 실패해가지고 북으로 넘어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좀 비판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이어가죠. 네,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동재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뭐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요지였는데요. 이제 좀 복기를 해보면 지난 4월에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5월에 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핸드폰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이 영장에 피해 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에서 영장이 집행된 거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게 이전 기자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채널A 네. 본사 가서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다른 데서 제3의 장소에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예. 장소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와 장소를 통지를 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그렇죠. 이 기본인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예. 위법하다, 취소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채널A 관계자가 건네줬다면서요? 근데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있든지 아니면 차라리 본사에서 직접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3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예.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 조국 전 장관 그 정경심 교수의 그 PC죠. 아, 예. 그거랑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김경록 씨?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따져보면 사실은 뭐 영장 집행은 정말 법적인 절차를 다 지켜야 되고 일시 장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좀 잘 못 지키고 있었거든요. 좀 영장 기재도 포괄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기재하고 달리 집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럼 일단 관심사는 그럼 이렇게 압수한 그 핸드폰이나 노트북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마 법원에서 반반 결정한 것 같아요. 위법이긴 한데 반환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었어요. 이 부분도 아마 다툼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 사실 크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네. 일단 위법한데 반환은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법원이 그 돌려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건 뭐 지금 뭐 법원이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예, 사실. 네, 그러니까 이 반환해달라는 허락 요청이 허락되지는 않았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해석을 하기에는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다. 그래서 자신들은 반환을 신청할 것이고 이 반환 신청이 거부당한다면 이 압수물 그 반환 거부에 대한 준항고를 또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죠.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이거잖아요. 예, 그겁니다. 이제 여기서 획득한 증거가 있다면 네. 그 증거들은 다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상당히 늦게 압수색을 했었고요. 사건이 터진 지 2달 또 그 와중에 이동재 전 기자가 뭐 디가우징 같은 걸 통해서 모든 걸 삭제했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에서 어떤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입증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네.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서 이제 확보한 증거는요. 예. 예, 왜냐하면 너무나 시간이 지났고 예. 다 뭐 초기화 시켰다고 지금 거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오히려 그 백모 기자 전화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예.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검찰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 수사팀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중에 일부만 압수된 거였고 또 이제 이미 자료도 삭제가 되었고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네. 이 법원이 이렇게 결정하는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서 불복 여부를 검토하겠다. 즉 이거에 대해서 또 검찰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이미 압수 단계에서 뭐 거의 대부분이 삭제됐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박준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뭐 증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위법한 절차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 법원 판단이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변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다툴 수는 있지만 그 정말 중요하고 법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그것을 갖고 다툽니다. 압수수색이 잘못됐다고. 네. 근데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서 이걸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했네요. 여기서 이제 뭐 이미 검찰은 여기서 별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증거물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만약 했으니까. 그거라면 이게 그렇게 청구할 필요가 사실 없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한번 궁금해서 일반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위법한 절차로 압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돌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정당한 절차로 다시 압수를 해서 만약 그 증거물을 확보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두 번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 되면 그 판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제한 반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보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 쉽게 하면 일수불태입니까?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겁니다. 그런가요? 아마도 법원에서 그렇게 또 영장을 해준다 그러면 이런 판결 자체가 이 결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결정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 그 압수물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지켜야죠. 지켜야죠. 법에 정해지는 건 당연히 되죠. 지켜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답니다. 근데 이 송감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제보를 근거로 정세균 총리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큰 화제가 없었는데 한겨레가 보도한 걸 보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4월 9일에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직권 심리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좀 보도로 옮겨 보면 최 감사원장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라고 밝힌 거를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한 거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사의 반론은 있었나요? 직접 반론이 나오진 아직 않았고요. 해당 기사를 보면 유병호 감사원 대변인의 말이 나오는데 이 심리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러면 이분은 왜 그러면 그 감사원장 왜 합니까? 하지 말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말이 본인 소신이고 이러면 41%밖에 못 받았는데 뭐하러 그 감사원장을 합니까?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41%라는 게 역대 정부 대통령이 2명이 이제 대립하면 50% 넘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새 후보가 좀 제가 볼 땐 그런 얘기도 할 이유가 없는 게요.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마음으로 승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그렇죠. 근데 왜 해요 감사원장을? 첫째. 두 번째. 사실은 지금 그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이분은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동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뭐 동서지간이 되는 사람이 또 원전 전문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결국은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투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핵심적인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사원장 개인이 원전 정책에 대한 어떤 뭐 찬반의 입장은 가질 수 있겠죠. 가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입장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는 중에 본인이 직권 심리를 하는 중에 그 의견을 계속 투영을 하면서 뭔가 회의 자체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좀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의심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 전 장관의 이야기를 또 옮겨 보면 친원전 쪽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 발언의 70~80%를 끌어가서 놀랐다. 감사의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시민사회계에서도 예전부터 원장은 좀 회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발언을 한다면 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척인가요? 동서. 네. 원전 전문가입니다. 원전 전문가. 뭐 그게 연관성이 막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됐고 이런 발언을 한다면 친원전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감사가 제대로
그쪽 결론으로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소신하고 업무하는 부분하고는 특히 감사원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사실 좀 아쉽네요, 사실은.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그때 신고리 원전인가요? 뭐 네. 때문에 이제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수기제까지 어떤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었고 네. 그때 일단 뭐 재계 얘기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는 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이런 일단 뭐 또 과정을 거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수기를 해서 다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사원이 뭐 원장의 혼자 생각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부당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비슷한 맥락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수원의 일부 사회 이사들이 감사원이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해 강압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이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원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온 거라 물론 일방적인 또 주장이니까 뭐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니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감사원을 둘러싸고는 어떤 조직의 위상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게 오히려 이제 국회 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야 어떤 감사원의 기능을 제대로 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 직속으로 가버리면 이게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눈치 보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이제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그런 헌법 이건 개정 헌법 개정 사항이니까 사안인 거예요. 예. 뭐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그래서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안 보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 또한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잖아요. 거기다가 문제가 국민적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승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41%의 득표율을 가지고 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뭐 이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는? 네, 50% 넘는 경우가 박근혜 그 정도. 그러니까요. 두세 명 난립해버리면 3명 4명 난립해버리면 40% 받기가 어렵죠. 근데 저는 아니 뭐 그리고 사실 뭐 그 사람의 속으로 뭔 생각을 하든 자유죠. 근데 버젓이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라는 게 예, 그렇고 아니 제가 그래서 공적 회의 자리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네.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질문 드렸던 이유가 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버젓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술자리 뭐 사담도 아니고 말이죠.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좀 네.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직책이 무겁잖아요. 감사원장인데요. 상당히 이게 무거운 또 좀 직책인데. 복귀를 해보면 이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번 정권이 뭐 밀어붙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2년도에 원래 정지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수명을 10년 연장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법원에서 이 수명 연장을 취소를 17년도에 판결을 내리면서 18년도에 이 정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법원 절차 등이 다 있었던 건데 마치 어떤 정권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고 본인이 감사원장으로 지금 항거하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알겠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애청자들은 뭐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